여보, 이번엔 정말 확실한 사업이야. 식당을 해보자. 무슨 돈으로 식당을 해? 우리 통장에 뭐가 있다고? 친정에 도와달라고 해봐.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 시장이 커지고 있어. 지금이 기회야. 걱정하지 마. 금방 다 갚을 수 있어. 이상해. 분명히 주문은 많은데 왜 돈이 안 남지? 엄마가 그동안 너희 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서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갚을 돈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되니? 남편의 끊임없는 사업 실패, 친정에서 빌린 3억이라는 큰 돈, 그리고 결국 회사 돈에 손을 대게 된 절망적인 순간까지 미니 씨는 과연 이 모든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민이는 눈을 떴습니다. 20년이 넘도록 반복해온 하루의 시작이었죠.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인 큰아들과 둘째, 그리고 중학생인 막내딸만큼은 아침밥이라도 챙겨 먹이고 싶었습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를 준비하며 민희는 오늘 하루도 어떻게 버텨낼지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또 마이너스구나. 휴대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과 동거하던 시절부터 해서 어느덧 20년 넘게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민희였지만 통장은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각종 공과금과 카드값, 아이들 학원비와 휴대폰 요금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곤 했죠. 지난달부터는 큰아들과 둘째의 학원도 끊어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송준호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48배 준호는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민희가 보기에는 늘 손해만 보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치킨집을 했다가 접고 카페를 했다가 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했다가 또 실패했죠. 지금은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다며 하루 종일 집에서 인터넷만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엔 다를 거야라는 말만 반복했죠. 여보, 일어나야지. 민희가 조심스럽게 깨웠지만 준호는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자자. 어제 늦게 잤어. 무엇을 그리 늦게까지 했는지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또 인터넷으로 사업 정보나 찾아봤을 게 뻔했으니까요. 언제나 그런 시기였습니다. 민희 혼자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회사까지 다녀야 했죠. 아이들을 깨우는 것도 민희의 몫이었습니다. 얘들아, 일어나야지. 학교 늦는다. 큰아들은 엄마 조금만 덜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둘째는 배 아파라며 꾀병을 부렸습니다. 막내딸만이 순순히 일어나서 세수를 했죠. 엄마, 아빠는 오늘도 안 일어나? 딸의 질문에 민희는 아빠는 늦게 주무셨어라고 둘러댔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민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살에 지금 회사로 이직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육아휴직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했죠.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없으니 민희가 나가서 벌어야 했으니까요. 동료들이 민희 씨는 정말 대단해요. 애새 키우면서 일까지라고 할 때마다 쓴웃음만 나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인데 말이죠. 지하철 안의 직장인들을 바라보며 민희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처럼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옆자리에 앉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는 걸 보며 부러웠습니다. 언제쯤 나도 저런 걸 살 수 있을까 싶었죠. 회사에서는 모두가 민희를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정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업무 처리도 빠르고 후배들도 잘 챙겼죠. 부장이 민희 씨가 있으니까 우리 팀이 든든해라고 말할 때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민희는 그저 지친 아내이자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 가끔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승진해서 이번에 보너스가 많이 나왔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말이죠. 민희의 남편은 승진은커녕 제대로 된 직장도 없었으니까요. 우리 남편 마리아로 시작되는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늘 똑같은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숙제를 하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죠. 누구도 엄마 수고했어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민희는 또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벌어도 통장은 늘 마이너스. 이게 과연 맞는 걸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변변한 반찬거리가 없었어요. 계란 후라이와 김치, 어제 남은 미역국으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큰아들이 또 계란 후라이야? 라고 투덜댔지만 민희는 미안해. 엄마가 장을 못 봤네 라고 사과했습니다. 준호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또 무슨 사업 아이템 보는 거야? 민희가 물었지만 응, 이번엔 정말 괜찮은 게 있어. 친구가 소개해 준 건데 확실하대 라는 대답뿐이었죠. 민희는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준호가 벌여놓은 사업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고 그 빚은 고스란히 민희의 몫이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준호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준비해야 해라며 또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죠. 민희가 설거지라도 도와줄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너는 집안일이 원래 네 일이잖아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에 민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후 민희는 혼자 부엌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적자였습니다. 이번 달도 카드값을 다 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빚 갚는 데 써야 했으니까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싶었죠.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해? 가계부 정리하고 있어. 또 그런 거에서 뭐해? 어차피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내가 이번에 시작할 사업이 대박 나면 모든 게 해결돼. 준호의 말에 민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건데 여전히 남 일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민희는 잠들기 전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나는 왜 늘 혼자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걸까? 내 인생은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로 미니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확실한 사업이야. 식당을 해보자. 미니는 또 시작이구나 싶어 한숨을 쉬었죠. 무슨 돈으로 식당을 해? 우리 통장에 뭐가 있다고? 그러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친정에 좀 도와달라고 해봐.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 미니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친정에서 이미 여러 번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준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메우느라 부모님께 손을 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번엔 다르다며 계속 설득했죠.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 시장이 커지고 있어. 지금이 기회야. 결국 미니는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저희가 식당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사업이냐? 준호가 그동안 한 게 뭐가 제대로 된 게 있었니? 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아버지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래도 부모님은 딸을 위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증금과 인테리어비로 3천만 원을 내주셨죠. 미니는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언제 갚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준호는 걱정하지 마. 금방 갚을 수 있어 라고 장담했지만 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식당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가게를 구하는 것부터 인테리어, 메뉴 개발까지 모든 게 돈이 들어갔어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친정에서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빌려야 했죠. 미니는 부모님께 전화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였지만 다행히 배달 주문이 제법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30건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봐, 내가 말했지? 이제 돈 좀 벌 수 있을 거야 라며 좋아했습니다. 미니도 조금은 희망을 가졌죠. 이번엔 정말 잘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문은 들어오는데 남는 게 없었어요. 재료비, 배달비, 임대료를 빼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직접 요리를 할 수 없으니 주방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써야 했는데 그 인건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순수익은 1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매출은 있었지만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월세와 각종 비용을 내고 나면 오히려 적자였습니다. 미니의 월급에서 식당 운영비를 보태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이상해. 분명히 주문은 많은데 왜 돈이 안 남지? 미니가 의아해하자 준호는 처음이니까 그런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준호가 장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재료비 계산도 엉성하고 배달 수수료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음식을 먹는 비용까지 매출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죠. 이건 접대비야 라고 하지만 미니가 보기엔 그냥 놀고 먹는 거였습니다. 결국 미니는 회사 일을 마치고도 식당에 가서 정리를 도와야 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나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이번만큼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니의 월급으로 식당 적자를 메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마이너스였고 카드값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미니는 급한 마음에 회사 돈에 손을 대게 되었던 거예요. 처음엔 며칠만 빌려서 월급 나오면 바로 갚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일은 멈출 수 없었어요. 식당 적자는 계속되었고 생활비는 부족했고 아이들 학원비는 밀렸습니다. 결국 그 일은 금방 발각되었습니다. 회계팀에서 장부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죠. 미니는 곧바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상사의 질문에 미니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었죠. 결국 미니는 구속되어 한 달간 구치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회사 생활이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친정 부모님이 돈을 마련해서 변제하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후 미니는 모든 걸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도 잃었고 사회적 신용도 잃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라는 후회만 남았죠. 식당은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친정에서 받은 돈과 미니가 회사에서 변제한 돈까지 합치면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준호는 어쩌냐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식당을 접고 나니 미니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월급에서 식당 운영비가 나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편안함도 잠시였습니다. 이제는 쌓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가 문제였거든요. 식당을 접은 지 2달이 지났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져만 갔어요. 친정에서 이것저것 도움받은 것을 모두 합해보니 3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처음 식당 보증금과 인테리어비로 3천만 원, 추가 운영자금으로 2천만 원, 그리고 미니 회사에 변제한 돈까지 포함하면 정말 엄청난 액수였죠. 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걱정했습니다. 새로 구한 일자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언제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셨는데 그것마저 마이너스가 되면서 현금이 부족해진 거예요. 70이 넘으신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신 돈 3억 원까지 그동안 딸을 위해 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미니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더욱 죄송스러웠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미니야, 엄마도 이제 돈이 없어. 네가 빌려간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야겠다. 목소리에 피로가 느껴졌어요. 미니는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갚을 돈이 없어요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럼 지금까지 뭘 한 거냐? 너희가 모아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민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아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빚만 있을 뿐이었죠. 결국 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오셨습니다. 70이 넘으신 몸으로 지하철을 타고 오신 거예요. 민희는 어머니를 맞으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 몸이 불편하실 텐데 왜 오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으신 어머니는 곧바로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민희야, 엄마가 그동안 너희 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서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갚을 돈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되냐?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민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려워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준호를 보자마자 더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그럼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사업한다고 해서 돈을 줬더니 망하고, 또 사업한다고 해서 또 줬더니 또 망하고, 차라리 취직을 하지. 어머니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민희는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자네 때문에 범죄자까지 됐어. 이제 무슨 면목으로 살아가라고? 그 말에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생각하니까요. 준호는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게 워낙 어려운 거라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변명하지 마. 자네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거 알았으면 취직을 해서 고정 수입을 얻어야지. 자네가 제대로 된 남편이었다면 우리 딸이 이런 고생을 했겠어?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돈을 갚아라.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준호는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둘 사이에서 민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민희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너도 엄마야. 애들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해? 민희는 깜짝 놀라 비틀거렸어요. 평생 손찌검을 안 하시던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 광경을 보고는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희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밀어냈어요. 그런데 그 바람에 어머니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주저앉으셨습니다. 엄마. 민희가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그때 마침 친정 아버지도 도착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늦게까지 안 들어오시니까 걱정이 되어서 따라오신 거였어요. 아버지는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시고는 완전히 격분하셨습니다. 이 자식이 뭘 한 거야? 소리치시면서 준호를 향해 달려오셨어요. 아버지는 현관 옆에 있던 조립식 옷걸이에서 금속 파이프를 빼내어 휘두르셨습니다. 너 같은 놈이 사위냐? 우리 딸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제는 장모한테까지 폭력을 써? 70 넘은 나이지만 화가 나시니까 힘이 세지시더라고요. 준호는 깜짝 놀라서 피했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민희가 말렸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준호를 향해 계속 파이프를 휘두르시면서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라고 소리치셨어요.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이번엔 아버지를 밀어서 넘어뜨린 거예요. 70이 넘으신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 민희가 소리치며 달려갔지만 준호는 오히려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민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준호는 계속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장인어른이 쇠파이프로 저를 마구 때리고 있어요. 민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정말로 친정 아버지를 신고한 거였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안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준호는 경찰에게 장인이 쇠파이프로 저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살인미수로 고소할 수 있죠? 라고 진술했습니다. 민희는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아버지를 고소할 수가 있어? 하지만 준호는 태연했어요. 부모가 자식 힘들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야. 네 부모는 그걸 안 했으니 죗값 치르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희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그날 밤 민희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친정 아버지를 살인미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2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제 일은 어쩔 수 없었어. 장인어른이 먼저 폭력을 쓰셨잖아. 민희는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70이 넘은 아버지가 딸을 걱정해서 화를 내신 걸 폭력이라고 하다니. 당신 정말 미쳤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잃으시고. 민희가 소리치자 준호는 오히려 짜증을 냈어요. 그러게 왜 장사를 제대로 안 도와줬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운이 안 좋았던 걸 어떡하라는 거야? 모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모습에 민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지금껏 친정에서 받은 3억 원을 어떻게 갚아나가고 있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았죠. 민희 혼자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걱정하고 있을 때 준호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친정 빚은 어떻게 갚을 거야?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민희가 물어보자 준호는 그거 천천히 갚으면 되지 뭐라고 대답했어요.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천천히 갚으면 된다니. 민희는 이 사람이 현실 감각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준호는 또 다른 일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석 달 전에 친정에서 받은 5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준호의 휴대폰에서 증권의 알림이 계속 울려서 물어본 거였죠. 주식을 한다고? 지금 상황에? 민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빚을 갚기도 급급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다니. 준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돈 버는 방법이잖아. 요즘 주식이 좋다던데. 민희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거라도 당장 팔아서 갚아.
민희가 소리쳤습니다. 500만 원이라도 친정에 갚으면 조금이라도 부담이 줄어들 텐데요. 하지만 준호는 지금 마이너스라 못 팔아. 기다리면 다 올라라고 했어요. 투자금이 손실 상태라는 말이었습니다. 민희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마이너스라고? 그럼 500만 원이 얼마나 남아 있는데? 준호는 머뭇거리더니 한 300만 원 정도? 라고 대답했어요. 이미 200만 원을 날린 거였습니다.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말이에요. 당장 다 팔아버려. 민희가 화를 내자 준호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회복될 거야. 내가 분석해봤는데 라고 했어요. 분석이라니? 지금까지 사업으로 실패만 거듭한 사람이 무슨 분석을 했다는 걸까요? 민희는 이 사람과 더 이상 대화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준호의 태도였어요. 마치 자신의 돈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친정에서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야. 부모님이 노후 자금을 털어서 빌려주신 거라고. 하지만 준호는 결혼하면 처가집에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집도 다 그래라고 했어요. 민희는 기가 막혔습니다. 당연하다니.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돈을 날려버리고도 당연하다고 하다니. 그 무렵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각종 대출과 카드값이 밀리면서 준호 명의의 통장까지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 준호 통장에는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압류 통지서를 받고 나니 현실이 더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준호가 물었지만 민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결국 자신의 월급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거였습니다. 준호는 경제적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보험료가 밀렸다는 통지서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생명보험까지 모든 게 연체 상태였어요. 보험료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민희가 말하자 준호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 라고 반문했습니다. 결국 민희가 자신의 월급에서 밀린 보험료를 정리해야 했어요. 한 달치 월급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죠. 집 관리비도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준호는 여전히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었어요. 인터넷을 뒤지면서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걸 찾았어라고 했습니다. 민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거든요. 당신은 경제를 책임질 생각이 없어? 민희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준호는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운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라고 변명했어요. 운이라니. 20년 넘게 실패만 반복하면서 여전히 운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 사업한다고 하면서 실패하고 그 빚은 민희가 떠안아야 할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 아니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민희는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친정 빚 3억 원, 각종 대출금, 밀린 카드값까지 합치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준호의 월급은 기대할 수 없었고 결국 혼자서 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민희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없는 터널 속을 혼자 걸어가는 기분이었죠. 남편이라는 사람은 옆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자였습니다. 오히려 더 큰 짐을 지워주는 존재였어요. 그런 힘든 시간이 계속되는 동안 민희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구치소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진 거예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회사 돈 훔친 사람이래. 민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울면서 집에 왔어요. 엄마, 친구들이 우리 엄마 정과자라고 놀려. 민희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들까지 고생하게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준호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민희 만나서 별일 다 겪는다고 했어요. 옥바라지에 장인한테 맞고 정말 이용감인데 그냥 살아주는 거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이 민희의 귀에 들어왔을 때 숨이 막혔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했다고? 민희가 따져 묻자 준호는 사실이잖아. 너 때문에 나도 고생하고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희는 기가 막혔어요. 자신이 모든 빚을 떠안고 있는데 오히려 준호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다니.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럼 당신은 뭘 했는데? 민희가 화를 내자 준호는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 사업이 잘 안 되는 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고라고 했어요. 여전히 남 탓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들이 동네에 퍼지면서 민희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어요. 회사 돈을 훔친 여자, 남편에게 짐이 되는 아내. 그런 시선들이 느껴질 때마다 민희는 숨고 싶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최악이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싸움을 지켜보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엄마 아빠 왜 맨날 싸워? 라고 물었을 때 민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제적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로 구한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했는데 각종 빚을 갚아야 했어요. 매달 최소 생활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빚 갚는 데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옷도 사주지 못했어요. 큰아들이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브랜드 운동화 하나만 사줄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민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을 좀 더 모으면 이라고 했지만 언제가 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준호에게 고소당한 이후로 연락도 잘 안 하셨어요. 가끔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돈은 언제 갚을 거냐? 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민희는 그럴 때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희야, 엄마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 네가 빌려간 돈 중에서 조금이라도 갚아줄 수 없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딸을 위해 노후 자금까지 털어주신 대가였습니다. 민희는 통장을 확인해 봤지만 여유가 있는 돈이 없었어요. 생활비로 쓸 돈도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생을 해야 하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희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게 내 탓 같아. 난 이제 끝인가 봐. 혼잣말이 나왔어요. 부모님도 고생시키고 아이들도 고생시키고 자신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민희는 밤마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차라리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었거든요. 죽으면 적어도 보험금으로 빚은 갚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로 난간 너머로 한 발을 내디뎠어요. 바람이 불면서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모든 게 해결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서 다시 돌아섰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자고 있었어요. 큰아들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민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아버지인 준호는 아이들을 제대로 챙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말이죠. 그런데도 절망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회사에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가사 일하고, 밤에는 빚 걱정하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업 아이템을 찾는다고 하면서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가끔 내가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고 했지만 민희는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몇 년째 듣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민희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살은 빠져서 볼이 푹 꺼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됐구나.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업무 실수가 잦아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져서요. 그런 상황에서 민희는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식욕도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볼 때마다 응,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런 어느 날 밤 민희는 또다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데 절망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녁 민희가 또다시 멍하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막내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민희 옆에 앉았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글짓기 숙제를 했는데 주제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었어. 민희는 별 관심 없이 그래. 누구에 대해서 썼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에 대해서 썼어. 엄마는 늘 멋지다고 생각해. 그 말에 민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이런데 멋지다고 하다니. 엄마가 멋져? 지금 이 모습이? 민희가 의아해하자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는 매일 일하러 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잖아.
그리고 집에 와서도 우리 챙겨주고. 친구들 엄마는 집에서 쉬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해. 딸의 순수한 말에 미니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대단한 엄마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 왜 늘 울어? 엄마가 울면 우리도 슬퍼져.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우울해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불안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늘 엄마 편이야. 엄마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날 밤 미니는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초췌해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이 보였어요. 그래, 내가 나를 버리면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나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랐는데 결국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한테는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 있어. 큰아들과 둘째, 막내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은 엄마인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인 준호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아이들을 책임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 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지켜야 해. 지금까지는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니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준호와의 대화 방식을 바꿨어요. 예전처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건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야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준호가 요즘 왜 이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하자 미니는 예전에 나는 바보였어. 이제는 정신 차렸다고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지금까지 미니가 모든 걸 참고 받아주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니까요. 미니는 가계부를 다시 정리하면서 냉정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준호와 함께 살면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혼자 아이들과 살면서 드는 비용을 비교해 본 거예요. 놀랍게도 준호 없이 사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수입은 없으면서 지출만 있었거든요. 식비, 용돈, 각종 사업 자금까지 모두 미니의 몫이었습니다. 오히려 준호가 없으면 그런 비용이 절약될 텐데요. 게다가 준호 때문에 생긴 빚들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테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니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 사랑도 식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정서적으로도 힘들기만 했어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또다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들고 왔을 때 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이제 더 이상 사업 얘기하지 마. 준호가 왜?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건데라고 하자 미니는 그동안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결과가 어땠어? 라고 반박했어요. 사업하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해. 내 돈이나 친정 돈은 절대 안 돼. 미니의 단호한 말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당신 뒷바라지 안 해. 그 대화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준호는 미니가 변했다며 투덜거렸지만
민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준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민희는 아이들과도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질 거야.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아이들도 부모의 갈등을 지켜봐서 알고 있었어요. 큰아들이 엄마, 우리는 엄마만 있으면 되라고 말했을 때 민희는 뭉클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민희는 달라졌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내가 이렇게 위축될 필요 없어. 실수는 했지만 그것이 내 전부는 아니야. 그런 어느 날 준호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며 투덜거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민희가 달래고 챙겼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당신이 고생한다고? 그럼 나는 뭐야? 민희가 맞받아치자 준호는 너도 힘들겠지만 나도 힘들어 라고 했어요. 그 말에 민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뭘 했다고 힘들어? 집에서 놀기만 하면서? 나도 일자리 찾고 있어. 준호가 소리쳤지만 민희는 믿지 않았어요. 몇 년째 똑같은 말이야. 이제 그런 말 안 통해. 그리고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준호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희는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면에서 다시 살아날 힘이 조금씩 솟구치고 있었어요. 절망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빛 같은 걸 느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이제 민희에게는 확실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준호와 헤어져서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민희가 마음을 굳힌 지 며칠 후 드디어 준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헤어지자.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하는 말이지? 하지만 민희의 표정을 보고 준호도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심이야?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심이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해?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당신이 언제 가족다운 역할을 했어? 민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20년 동안 나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어. 경제적으로도 아이들 키우는 것도 집안일도 다 내가 했잖아. 준호는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노력했어. 사업이 잘 안 된 것뿐이지. 하지만 민희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력이라고? 친정 돈으로 사업하고 주식하고 안 되면 남 핑계나 대고 이런 게 노력이야? 냉소적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민희를 설득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썼어요.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 제대로 할게. 하지만 민희는 그런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데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어라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아이들까지 동원하려고 했어요. 얘들아, 엄마한테 말해봐. 아빠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큰아들이 아빠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희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민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부인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시니까 이혼 진행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다만 아이들의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민희가 웃었습니다. 나눌 재산이 어디 있어요? 빚밖에 없는데. 변호사는 그렇다면 오히려 간단할 수 있습니다. 빚도 각자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면 되니까요. 라고 설명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희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신청할 거야. 합의로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조정이나 재판까지 갈 수도 있어. 준호는 그제야 민희가 정말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로 그럴 거야? 그럼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아. 민희의 말에 준호는 화를 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희는 확신했어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다는 걸 말이죠. 그게 내가 알 바야? 당신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살아.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우리가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다 의미 없어? 라며 감정에 호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왔을까? 당신이 진짜 남편다운 역할을 했다면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민희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며칠 후 드디어 가정법원 조정실에 가는 날이 왔습니다. 민희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마음은 떨렸지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각오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까지 정말로 이럴 거야? 라며 물었지만 민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양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호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지 사랑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희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저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분은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조정위원이 물었을 때 준호는 지금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민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몇 년째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정위원은 아이들의 양육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키우실 건가요? 민희가 제가 키우겠습니다라고 하자 준호도 저도 아이들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준호가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나눌 재산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빚이 더 많았어요. 민희는 각자 본인 명의의 빚은 본인이 책임지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조정 과정에서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습니다. 조정위원님, 저희 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줬거든요. 그럼 정말로 이혼하시겠다는 건가요? 조정위원이 최종 확인하자 민희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저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예요.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준호는 마지막으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애새 키우면서 빚까지 갚고 그 말에 민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난 이미 당신 없이 살아왔어. 이제는 내 월급을 내 아이들과 나 자신을 위해 쓸 거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민희는 너무나 후련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어요. 민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혼잣말이 나왔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혼자만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켜보니 아이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수고했어요. 우리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혼이 성립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희는 살던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부모님께 빌린 돈을 조금 갚고 아이들과 함께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예전에 살던 아파트보다는 훨씬 좁았지만 마음만큼은 넓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준호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엄마, 여기 좁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 막내딸이 새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큰아들과 둘째는 한 방을 쓰고 막내딸은 민희와 함께 작은 방을 썼습니다. 불편하긴 했지만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아빠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편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통장은 여전히 빚으로 가득했고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로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준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추가 빚은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민희는 가계부를 정리하며 천천히 갚아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밥을 챙기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민희에게는 소중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사업 실패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아이들도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그리워라고 했던 막내딸도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랑 사는 게 더 편해라고 말했어요. 큰아들은 이제 집에서 싸우는 소리 안 들려서 좋다고 했고, 둘째는 엄마가 예전보다 많이 웃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부모가 매일 싸우는 집보다는 비록 좁지만 평화로운 집이 훨씬 나았으니까요. 직장에서도 민희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고 당당해졌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업무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상사가 요즘 민희 씨 많이 밝아졌네요 라고 할 때마다 민희는 웃으며 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애들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민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아빠가 너희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 아이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별로 안 보고 싶어라고 했고, 둘째는 그냥 한 번 정도는 라고 했어요. 막내딸은 엄마가 괜찮다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민희는 카페에서 짧게 만나기로 했어요.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준호는 예전보다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민희가 물어보자 준호는 그냥 저냥 살고 있어. 일자리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말이었어요. 애들이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준호가 말했지만 아이들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특히 큰아들은 아빠, 이제 우리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준호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1시간 정도 만난 후 헤어졌습니다. 준호는 가끔 애들 소식이라도 들려줘라고 부탁했지만 민희는 필요하면 연락할게라고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준호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이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 어땠어? 민희는 똑같더라. 여전히 일자리 구한다고 하고라고 말했어요. 큰아들이 우리는 엄마만 있으면 충분해라고 했을 때 민희는 뿌듯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겨울이 왔습니다. 민희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서 집에 장식했어요. 엄마, 우리 집도 예뻐졌네. 막내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민희는 행복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이 엄마 선물이 있어라며 편지를 건넸습니다. 새 아이가 함께 쓴 편지였어요. 엄마, 우리를 위해서 힘든 결정을 해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해요. 사랑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민희는 눈물이 났어요. 내가 거지처럼 살았던 게 아니라 거지 취급을 당했을 뿐이야. 민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예전에는 자신이 무능해서 이런 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준호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였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민희는 아이들과 함께 새해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는 빚을 좀 더 갚고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자. 아이들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목표를 세우는 모습이 따뜻했어요. 직장에서는 승진 기회가 생겼습니다. 팀장 자리가 비어서 민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민희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민희야 잘했다. 그 사람과 헤어져서 다행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당당히 내 인생을 살겠다고 했더니 아버지도 그래야지. 우리 딸이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빚은 여전히 많았지만 민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면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빚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위안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민희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벚꽃이 만발한 길을 걸으며 민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부디 이 길 끝엔 웃음이 있기를. 속으로 속삭였어요. 엄마, 뭐라고 혼자 중얼거려? 막내딸이 물어봤을 때 민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고 있었어. 아이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민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민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이 생기긴 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 시작이야.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과 아이들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